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79페이지 25번 문제부터 볼게요. 답안은 시간 안에 쓰는데 뭐 이렇게 쉽진 않겠지만 이제 좀 익숙할 거예요. 미시 또 이제 두 번째 시험인데 또 끝나고 한 분씩 또 이렇게 답안 첨삭을 좀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정부가 유아 양육에 부담을 지고 있는 가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첫 번째 방안은 밑줄 유아 양육 비용의 일정 비율. 그래서 이거는 특정 상품 유아 양육 상품을 살 때 가격 할인 보조하고 같은 것입니다. 일정 비율로 정부가 지원해 준다. 유아 용품에 대해서. 두 번째 방안 B는 유아 양육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이 유아 용품을 살 수도 있고 다른 상품을 살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이건 정액 보조, 소득 보조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정부는 위에 어느 방안이든 같은 크기의 예산을 지출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조 금액은 항상 같아야 두 가지 정책을 비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유아 부모의 입장에서 방안을 비교해라 하는데, 일단 그 한두 군데 체크만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표준적인 선호인데, 선호 체계를 좀 달리해서 한두 가지를 좀 더 봐보겠습니다. 거기 정액보조와 정률보조의 개념을 여러분 체크하시고, 방금 말씀 다 드렸어요. 예산선에다 밑줄 한번 걸어봐요. 정액보조는, 소득을, 특정한 소득 규모 M이라고 그러면, 서브시디 보조 금액만큼 지금 예산이 커지는 것이니까, M 플러스 S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률 보조는 X제 가격의 일정한 비율로 보조를 하니까 가격 보조 형태는 거기 SPXX에다 밑줄. SPXX. 그래서 X제 지출은 중요한 것은 그 PXX의 그 X는 보조금 지급 이후에 X제 소비량입니다. 그거 좀 여러분 점도해둬야 되고. 보조 금액이 동일하다. 밑줄 SPXX equal S. 그래서 가격 보조하고 소득 보조의 보조 금액이 똑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정책을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XY 두제와 평면이 있고, 지금 X제를 유아용품이라 그러고, 유아용품. 그리고 Y제를 기타 다른 재화라 하면 기타제. 최초 예산서는 지금 가격 보조는 X제 가격이 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최초 예산서는 좀 가파르게 하나 표시하고, 새로운 예산서는 완만하게. 최초 L0 예산선이 L1의 예산서로 이렇게 완만해졌다. 최초의 선택점 하나 찍고요. 이 선택점에서 X제와 Y제 소비를 예컨대 X제로 Y제로만큼 소비하고 있다. A점에서. 그 이후의 선택점이 어떻게 될 건가는 이제 선호 체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컨대 우리가 그냥 표준 선호라고 하면 표준적인 선호다. 표준 선호는 뭐예요? 소비자의 기본 공리를 충족시킨 소비자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합리적인 소비자, 그 안에는 단조성,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 이런 기본적인 공리를 충족시키는 소비자다. 표준적인 선호라면. 그래서 최초의 선택점에 이거 아무런 선택점 우리가 이런 점 한 점 아무데나 한번 찍으면 B점이다. 그래서 B점에서 수평 수직의 점선을 보내서 우리가 보조금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가격 보조 이후의 선택점 여기서. 그래서 수익축으로 보내기 어려우니까 수평축의 보조금을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보조금액을. 예산선은 표준선호 이후에 예산선이 변했고, 예산선 L0에서 L1으로 이렇게 예산선이 변했다. 두 번째 선택점이 변했다. 선택점도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변한다. 효용도 변한다. 효용. 이 효용이 최초의 효용 수준 I0에서 I1으로 이렇게 효용이 변한다. 그런데 이 효용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건가는 조금 뒤에 보고, 우리가 보조 금액을 먼저 보조 금액을 평가하면
항상 중요한 것은 보조를 한 이후의 선택점으로부터 요 B점으로부터 최초의 예산선까지 수평 수직의 거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금액을 지금 여기서는 요 점을 B'점 이렇게 하면 B'점, BB'이 보조 금액이 되겠고 이 보조 금액만큼 예산선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게 소득 보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 L 여기가 2의 예산선 이게 소득 보조 후의 예산선이고 얘는 가격 보조 후의 예산선이고 A점에서 무차별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점에서 이렇게 무차별선을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C점은 이런 형태로 무차별선을 표시해서 현금 보조 이후의 선택점이 C점. 그래서 최초의 보조 이전의 효용, 그 다음에 가격 보조 이후의 효용, 현금 보조 이후의 효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보조 금액이 소득 보조의 경우 특정한 재화 소비하고는 무관하게 소득으로 주는 것을 현금 보조 이렇게 말했고 현금 보조 예산선은 L0에서 어떻게 L2의 예산선으로 바뀌고 선택점은 A점에서 이렇게 C점으로 이렇게 변했다. 효용이 어디에서? I0에서 I2로 변하는 거니까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효용이 I1까지 변하는 거, I2까지 변하는 거에서 뭐가 더 우월하다? 요 가격을 보조한 정률 보조보다 정액 보조, 현금 보조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이 표준 선호의 경우는 뭐 다른 경우도 한두 가지만 좀 보면 CD 함수의 경우는 최초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 완만해서 개형만 한번 그려보면 최초 예산선 L0, 새로운 예산선 L1 선택점이 정확하게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찍어야 되겠죠. 최초 A점의 선택점이라면 A점에서 XJ를 X0만큼 YJ를 Y0만큼 예를 들어서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A의 X의 알파승, 뭐 Y의 베타승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B점은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되고 반드시 수평선상에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가격 이후에 가격 보조 이후의 선택점 요 B점이 PCC 상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PCC Price Consumption Curve 상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지나도록 무차별선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A점을 이렇게 그 다음 B점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자 중요한 것은 CD 함수의 경우는 요 보조 금액을 이렇게 평가했을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밀어낼 텐데 바깥쪽으로 조금 뭐 바깥쪽으로 밀어낼 텐데 그 보조 금액을 요 예산선이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갈 텐데 요렇게 선택점만 정확하게 찍히면 됩니다. 여기도 물론 요 예산선 L 재료 예산선과 L2 예산선은 평행한 예산선이니까 소득 변화 말고는 상대 가격 변화가 없어서 반드시 요 인컴 컨섬션 커브의 궤적 상에 와야 되고 ICC 선택점을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이렇게. I0의 최초에 그 다음에 가격 보조 이후에 현금 보조 이후에 정률 보조, 정액 보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점을 C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표준 선호든 요 CD 함수든 결과적으로 요 현금 보조가 뭐보다 가격 보조보다 정률 보조보다 정액 보조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얘는 가격 보조는 기본적으로 상대 가격 체계의 왜곡을 가져와서 대체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대 가격 체계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 소득 보조보다 효용 측면에서 열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누구의 입장에서 유아 부모의 입장에서는 뭘 더 좋아하겠어요? 효용 가지고 판단할 거니까 유아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좋다? 이 정액 보조가 더 좋지만 C점을 B점하고 비교해 보면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죠. C점을 B점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유아용품은 더 많이 누가 소비하고 있어? 요 B점에서. 그래서 정책적 목적이 특정 상품을 소비 권장이나 소비 촉진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더 가격 보조가 더 우월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유아 부모는 자기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는 가격 보조보다는 현금 보조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CD 함수 받고 레온티 F형 효용 함수를 잠깐 보면 미니멈 x, y 뭐 이런 식의 만약에 a분의 x, b분의 y라면 a분의 x, b분의 y라면 이 두 개가 같으면 아무거나 선택이 돼서 효용이 결정이 될 거니까 같다고 놔버리면 a분의 x, b분의 y y는 지금 a분의 bx고 이 궤적이 첨점의 궤적이 될 것이고 y equal a분의 b 요거 첨점의 궤적 x제, y제 두 제와 평면이 있고 최초 예산선은 가파른 예산선 이제 완만한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L0 예산선이 L1 예산선 이렇게 가파르게 완만하게 바뀌었을 때 선택점은 요 점에서요 요런 점을 바뀔 것이고 자 이렇게 최초의 I0의 효용 수준에서 A점이 가격 보조 이후의 선택점은 여기가 되겠죠. B점. 그리고 그 B점에서 보조 금액을 평가하면 이렇게 보조 금액을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도 보조금을 평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요 보조 금액을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 보조 금액만큼 현금으로 주면 예산선이 가격 변화 없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이렇게 L2의 예산선이 그래서 L1은 가격 보조 후 얘는 현금 보조 후 현금 보조 그렇게 예산선이 되고 선택점은 보니까 요 B점하고 C점 가격 보조 위의 선택점과 현금 보조 이후의 선택점이 똑같아서 효용도 똑같다. 그 이유는 상대가격 체계 왜곡은 있습니다. 이 가격 보조는 상대가격 체계를 왜곡시켜요. 그렇지만 대체 효과가 제로이기 때문에 선호 체계의 특성상 가격 보조와 현금 보조가 차이점이 없도록 선택점도 똑같고 효용도 똑같게 이렇게 나온다. 평가 부분은 여러분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세 부과의 효과인데요. 여기는 보조금액과 정반대로 이제 조세를 붙였을 때 어떻게 달라지냐. 그런데, 그 다음 81페이지 26번 문제 보시면, KN A에게 두 상품 X, Y제가 완전 보완제다 몇 줄? 완전 보완제다. 효용함수가 주지 않아요. 효용함수를 안 줬는데, 효용함수를 하나 상정하셔요. 아무거나. 유틸리티 펑션이 미니멈 뭐 x, y 이렇게 효용함수를 하나 상정을 하고 첫 번째 개인이 선택하는 점을 나타내봐라. 선택점 나타내면 되겠죠. 레온티 F 이런 거 아무거나 하든 선택점 하나 나타내면 될 것이고 상품 Y에만 상품세가 부과됐다 몇 줄? 그럼 Y제 가격이 올라가 있죠. Y제 상대 가격이 올라가요. 이때 대체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보상 수용선을 그려봐라. 먼저 그거 잠깐 보시면 Y제에 대해서 상품세, 요 몰품세가 붙었다. 효용함수는 뭐 이런 식의 문제에서 주지 않지만 완전 보완제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효용함수다. 그러면 보조하고 반대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뭐 전혀 어려움이 없죠. X, Y 두 제와 평면이고 예산선이 이렇게 밖에서 최초의 L0의 최초 예산선이 있다가 Y제에 상품세를 붙였으니까 이게 뭐예요? PY분의 M. 이게 뭐예요? PX분의 M이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나버리면 안 되죠. 예산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이렇게. 그것도 이상하네. 네.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 XY 두제와 평면의 최초 예산선이 이렇게 새로운 예산선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효용함수가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y equal x의 궤적에서 처음에 이 점을 선택하고 있었겠죠. 그쵸? 이 점에서 L자형의 무차함수는 이렇게 있을 거야. x제 소비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y제 소비가 아무리 늘어도 효용 변화 없고 y제 소비량이 최초의 여기 수준에서 아무리 x제 소비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y제 소비량이 늘어도 혹은 y제 소비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x 소비량이 아무리 늘어도 효용 변화는 없다. 오케이. 최초 A점에서 이런 상태인데 변화 이후의 가격을요. 뭐가 변화 이후의 가격이에요? 요 변화 이후의 가격선을 요게 최초의 예산선 상품세 조세 후 조세부가 이후의 예산선 이후 예산선 이거를 변화 이전에 무차합선을 잡아두고 되돌려야겠죠. 요렇게 되돌려 무차합선 잡아두고 되돌렸어. 그러면 우리가 대체 효과는 요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는 전혀 없다. X0든 X0 프라임이든 뭐 대체 효과는 전혀 없어. 뭐만 있어요? 소득 효과만 있는 거죠. 소득 효과만. 어떤 점으로? 요 점 B점으로 이렇게 B점. 그래서 X제 소비량이 X1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순수하게 소득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여기에 우리가 보상 수요곡선을 그려보라 그랬네. 공간이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충분히 그릴 수 있겠습니다. 보상 수요곡선 어떤 지금 P X 쪽에서 우리가 보면 PXX X제 이렇게 최초의 소비량은 어떻게 됐어요? X0만큼 소비를 하고 있었어. X0만큼. 그리고 X1만큼 소비가 줄었어. 결과적으로.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YJ 가격이 YJ 가격으로 요 점에서 YJ로 평가를 해봅시다. X제 소비량 쪽을 보지 말고 Y제 소비량이 이렇게 처음에 Y0 수준 여기 Y1 수준 뭐 이렇게 되었다면 얘는 YJ 가격이 이렇게 변해도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에 따른 YJ 소비량 변화는 없고 소득 효과만 나타나니까 요거를 맞춰서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 옆에다가 또 그려야 되니까 그냥 PYY 이렇게 합시다. YJ 가격, YJ 수량 평면에 기본적으로 최초의 요 PY0 수준에서 지금 YJ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처음에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움직여도 YJ 소비량에 전혀 변화 없으니까 처음 PY 프라임 이렇게 YJ 가격이 상승해도 YJ 소비량이 최초의 Y0 수준에서 보상의 경우는 전혀 변화가 없어. 이게 보상 수요 곡선, compensated demand curve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PYY. 그 옆에 공간 많이 있으니까 좀 저거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으세요. 효용은 어떤 효용을 중심으로? 요 I0의 효용을 중심으로. I0의 효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보상 수요 곡선하고 뭐 CV, EV 관계들은 계속 여러 문제를 오늘 확인할 거니까 가격이 YJ 가격이 상승했어요. YJ 소비량은 변화가 없어. 그리고 뭘 반영하자면 우리가 굳이 YJ의 전체 가격 효과를 다 반영하자면 YJ 가격 상승에 대해서 YJ 소비량은 뭐 줄었겠죠. 이렇게. 이게 무슨 수예요? 디맨드, 마샬리안 디맨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샬리안 디맨드, 마샬 수요 곡선.
다음에 3번 문제를 좀 보면 상품세와 같은 효용을 보장하는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조세 수입을 비교해봐라. 상품세와 같은 소득세. 그러니까 상품세는 지금 높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최초의 소비점 그리고 새로운 소비점에서 원래의 소비점까지 쭉 점선을 보내면 요만큼이 지금 조세의 크기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거다. 최초의 예산선이 이렇게 예산선이 안쪽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세 납부액의 크기가 똑같겠죠. 그게 뒤에 82페이지를 좀 보시면 82페이지 완전 보완제의 경우는 밑줄 상품세 조세 수입이 소득세 조세 수입과 똑같다. 상대 가격 변화로 들어도 밑줄 대치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액에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아요. 상품세는 가격 체계의 왜곡을 가져오지만 대체 효과의 부재, 대체 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하고 똑같다. 거기 그 결과 조세로 인한 비효율은 발생하지 않는다. 효용도 똑같고 조세 수입도 똑같다. 그런데 완전 보완제가 아닐 경우에는 상대 가격이 변할 경우에 대체 효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효용이 같을 경우 소득세 아래에서의 조세 수입이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밑줄. 소득세보다 상품세 조세 수입이 더 작고 소득세 조세 수입이 더 크다. 평면 하나 그려보세요. 평면을 하나 그려봐. y제로 평가하기가 조금 쉽지 않으니까 그냥 x제로 평가하겠습니다. xy 평면에 예산선을 바깥에 하나 그리고 px, x제가 상승한 경우 x제에 조세를 붙여서 x제 가격만 상승한 경우 한번 예산선을 한번 그려보고 완전 보완제가 아닐 경우니까 일반적인 무차별선을 그려야 됩니다.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일반적인 무차별선을 조세 이후에 선택점을 하나 찍어요. 그리고 조세의 크기를 평가하고 슬러츠키와 힉스 보상을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PX 예를 들어서 X제에 조세를 붙이면 PX 가격이 상승할 게 있어요. X제에 조세를 부과한 경우 그러면 최초 예산선 이렇게 완만한 예산선에서 가파른 예산으로 이렇게 바뀔 것이고 L1으로 선택점이 조세 이후의 선택점이 2점이라면 이런 점을 B점하고 B점에서 X제 소비량 이걸 X1 Y제 소비량 Y1 이렇게 하면 우리가 B점이라는 것은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 조세 후의 선택점인데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으로부터 항상 뭘 평가한다고요? 조세 납부액의 크기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평의 점선으로 보내면 얘가 조세 크기고요. 수직으로 보내면 얘가 조세의 크기죠. 자, 그렇다면 X1만큼 X제를 소비할 때 이전에는 조세부가 이전에는 Y1의 프라임만큼 뭘 소비할 수 있었을 텐데 Y제를 소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요 Y1밖에 소비 못하니까 이걸 Y제로 평가한 소비자의 조세로 인한 실질 소득의 감소분 이렇게 보통 말할 수 있는데 실질 소득의 감소분 이게 조세 납부액입니다. 조세 크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조세를요? 가격의 왜곡을 가져왔으니까 상품세입니다. 물품세라고요. 그런데 이 물품세 조세 크기는 이건데 우리가 이 변화 이전의 가격을 여기까지 돌리는 경우하고 그 안쪽으로 최소 지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힉스 보상. 요거 무슨 보상? 슬러치기 보상. 이거 힉스 보상. 이렇게 두 가지 예산선을 그려보면 요점을 지나는 그리고 요점을 지나는 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선택점을 우리가 한 점을 찍어서 여기를 지나는 무차별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요렇게 물론 최초의 선택점은 여기고요. 여기고 이건 별 큰 의미는 없으니까 요런 효용의 감소를 물론 볼 것이고 I0, I1 효용 이게 큰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요점을 지나는 무슨 X제 조세를 붙였을 때 물품세의 경우 B점 그리고 원래 새로운 효용 수준까지 되돌리는데 예산선이 평행하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우 이게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경우 뭐보다 물품세의 경우보다 더 조세 수입이 커지겠어요. 왜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추가적인 부분이죠. 추가적인 부분. 소득세의 경우 더 조세 수입이 커진다. 완전 보완제가 아닐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뒤에 조세 리베이트 문제나 CV, EV 문제에서 자세히 볼 거니까 바로 넘기시고요. 그 뒤에 문제는 간단한 문제. 그 86페이지를 보세요. 86페이지. 지난번에 모의고사도 한번 냈었는데 경제 내에는 X, Y 두 재화가 있고요. 두 재화의 공급은 모두 완전 탄력적이다. 몇 줄? 두 재화의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다. 소득은 I로 주어져 있고 먼저 예산선을 나타내봐라. 뭐 장황하게 줬지만 뭐 예산선을 나타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정부가 X제에 대해서만 T의 종가세를 부과했다. 몇 줄? 종가세. 가격의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붙이는 거죠. 종가세. 이게 물품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새우 X제 가격은 얼마가 될 거냐. X제 가격. 그 이유를 조세의 귀착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설명해봐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선을 그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종가세 효과를 부분규정 분석으로 하면 되겠어요. 항상 소비자의 최적화식을 먼저 쓰라 그랬고 소비자의 최적화, 효용 극대화. 소비자는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게 소비자의 행동 원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X, Y 두 제어가 있을 것이고 서브젝트 제약이 있고 제약. X제 가격에다가 Y제 가격에다가 각각 소비량을 X, Y 지출액이 소득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소득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예산선상에서 소비를 하는 이유를 단조성이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여기서 이제 예산선을 한번 그려봐라 했는데, 소득을 인컴을 I라고 줬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예산선의 그래프를 그려라. 뭐 그림. XY 도제와 평면이 있고, 예산 제약하에서 여기 횡축절편은 PX분의 인컴이 되고 여기는 PY분의 인컴이 되죠. 인컴. 기울기는 뭐가 되고 PY분의 PX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붙인 게 되겠고 그리고 여기 무차합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내면 이런 점이 소비자의 최적 선택점이 되고 이퀄리브리엄 2라고 쓰라 그랬네요. 그래서
X 스타, Y 스타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나요? X0, Y0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나?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X0, Y0 이렇게. 두 번째는 효용은 I0, 뭐 U0 뭐 이렇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 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 콘스턴트 평면에 바로 PQ 평면에 디맨드 커브는 일반적인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설문지는 지금 공급이 어떤 상태에서 완전 탄력적인 상태에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나중에 조세 부담의 귀착의 문제를 얘기할 때 공급자는 전혀 조세를 부담하지 않을 거고 수요자만 부담할 것이고, 자, 공급 곡선 처음에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니까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최초의 S0, 가격은 PX0 이렇게 한다면 PX0, Q0만큼 이렇게 PXX 평면으로 뭐 가도 되고, Q 이게 X 뭐 PXX 평면에 X0 PXX 이렇게. 조세 부과 이후에 종가세를 붙였는데 가격이 일정 비율로 붙겠죠. PX0에가 얼마만큼? 1 플러스 T%의 종가세로 가격에.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최초 0점에서 어떤 점으로 가고 1점으로 가고, 조세 부과 이후에 XJ 소비량은 물론 줄겠고, 요게 조세 크기죠. 텍스 조세 크기고. 자, 중요한 것은 조세 부과 이후에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어서 시장 가격은 요점이 요게 시장 균형이니까 이게 시장 가격인데, 이건 누구가 바이어가 소비자가 직면하는 가격이 되고, 얘는요 요 셀러는 요 가격에서 전혀 변함이 없어. 판매자는. 왜? 완전 탄력적이니까 조세는 누가 다, 요 크기의 조세는 누가 다 부담해? 소비자가 전부 다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조세 크기인데 조세 전체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요건 뭐예요? 사중 손실이고 데드 웨이트 로스. 데드 웨이트 로스.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가 실제 조세를 부담하는 조세 부담의 크기는 이건데, 그 조세 부담의 크기를 넘어서는 후생 손실이 있다. 따라서 그 후생 손실 부분을 데드 웨이트 로스에서 익세스 버든 초과 부담이라고 말한다. 초과 부담. 그래서 조세 부담의 주체가 법적 부담 주체와 형식적인 부담 주체와 실질적인 부담 주체가 다르다. 그래서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조세를 붙이기는 붙였지만, 생산자에게, 판매자에게 조세를 붙였지만, 이 전부 다 소비자에게 이게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가세 부과 이후에 밑줄 긋읍시다. X제 소비량. 이것이 종가세 부과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국회의원 에리 씨는 X제 소비량이 과세 전후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X제에 대해 종가세 부과는 밑줄 추가 부담을 초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잘못된 것을 그림을 곁들여서 설명해봐라. 추가 부담에다 밑줄 세수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후생 감소분, 이렇게 정의가 된다. 추가 부담에 관한 것이에요. 익세스 버든 추가 부담에 관한 건데,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요 국회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조세 부과 전후에 X제 소비량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없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소비량과는 추가 부담은 전혀 상관이 없다. 최초의 L0 예산선이고, X제에 조세가 붙었으니까 PX, X제 조세가 붙으면 X제 가격이 물론 상승할 거고, 요렇게 상승한다. L1으로. 조세를 부과하기 이전, 조세 부과 후, 조세 후 예산선. 그래서 항상 예산선, 조세를 붙였을 때 예산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됐다 그랬어요. 예산선이 L0에서 L1으로.
두 번째는 선택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최초의 선택점을 한 점 찍었더니 그 선택점에서 X제 소비량이 선택 전후에 조세 후에 선택점이 X의 소비량에 변화가 없다. 이게 X 최초의 제로인데 X1하고 이렇게 차이가 없다 이것이에요. 이게 최초의 A점이고요. 요 E0점 이렇게 아까 쓰라 그랬으니까 E0점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E1점, E0점, E1점. 우리가 보상을 해보면 요 이전 가격을 가지고, 물론 이제 이전 가격을 가지고 여기까지 되돌리면 슬러츠키의 의미의 보상이라 그랬고, 안쪽에 어떤 의미의 힉스식의 보상 예산선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힉스식의 보상 예산선. 그래서 요 L2의 예산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고, 요런 점 한 점 찍으면 요렇게 요런 점과 요런 점을 연결해서 무차별 곡선을 연결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요렇게 무차별 곡선을. 그러면 원래의 효용은 이 제로점을 지나는 이런 효용 수준 I0의 효용이 조세 부과 이후에 효용이 I1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조세 납부액을 요 예산선 선택점 다 여러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조세의 크기를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점 중심으로 항상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을 중심으로 조세 납부액의 크기를 평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점을 중심으로 수평으로든 수직으로든 최초의 예산선까지 거리인데요. 요 X제가 전기든 휘발유든 요 X제에 대해서 뭐든지 상관없이 요 X제에 대해서 조세가 붙었기 때문에 다른 제를 보통 이제 기타 제화다 이렇게 말하고, 기타제. 요거를 또 다른 모든 제화에서 복합제화 이렇게도 말하고, 복합제. 또 이거를 M으로 써서 아예 가격 PY 가격을 1로 보내버려서 이걸 현금제화 이렇게도 현금제화 이렇게도 말하고. 자, 요 X1만큼 X제를 소비하게 되면 예전에는 요 E0까지 소비할 수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Y제를 소비할 수 있었을 텐데 요게 Y0인데 이제 어디까지? 요 E1까지 Y제를 소비하니까 요게 조세 납부액의 크기고 소비자의 실질 소득 감소분을 Y제로 평가한 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Y제로 평가한 거야. 그런데 실제 요 개념상 우리가 변화 이전 가격을 변화 이후에 무차별선 잡아두고 되돌렸다. 그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다시 말하면 EV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면 CV, EV 조금 이따가 또 다른 문제에서 보겠지만 가격 차이가 변했을 때 EV라는 것은 Equivalent Variation, 정확하게 변화 이전 가격이 중심이에요, 변화 이후 가격이 중심이에요. 가격이 변하면 항상 요 가격이 변하면 효용이 변하게 돼 있어. 그 효용 변화를 객관적인 화폐 금액으로 나타내보자. 그 화폐 금액으로 나타내는데 중심이 되는 가격 차이가 변화 이전 가격이라면 변화 이전 가격을 중심으로 뭘 달성하고자 한다면 변화 이후에 효용을 달성하고자 할 때, 이 효용을 달성하고자 할 때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냐, 그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 필요한 소득의 변동분, 요게 EV의 개념이다. 따라서 실제로 효용이 이 I0 효용에서 I1의 효용까지 효용이 떨어졌는데 그 효용의 크기를, 이 추상적인 효용의 크기를 화폐 금액, 관찰 가능한 화폐 금액으로 표시해 버리면 요게 두 예산선 사이 요 크기가 뭐라는 거예요? 요게 Equivalent Variation EV라는 것인데 요 크기는 당연히 여기하고 지금 같은 거죠. 다 이렇게 다 같은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 조세 납부액 요 부분을 초과해서 부담하는 효용 감소분이 있다. 이런 점을
거기에 F점 이렇게 돼 있고 F점. 조세 크기는 이 원점으로부터 수직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이 제로와 이 원 사이로 이렇게 조세 크기를 평가할 수 있고 이 부위의 크기는 이 제로와 F 이 제로와 F의 거리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이 부분이 이제 익세스 버든 초과 부담인데 이 초과 부담 소비자의 효용 감소가 I0에서 I1까지 효용이 감소했는데 그 효용 감소를 객관적으로 화폐액으로 평가해 봤더니 EV인데 EV는 요 F에서 E0까지 이 효용 감소고 요 조세 납부액을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익세스 버든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와 뭐의 사이냐면요. 요 EV 대등 변화의 크기 여기서 조세 크기를 빼버리는 게 이게 EV다, 익세스 버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부담이 크기다. 그래서 이 에이스의 주장은 잘못됐다.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위로 돌아가서 이제 XY제가 완전 보완제라고 하자 밑줄. 완전 보완제다. 이때 X제에 대해 종가세 부과는 추가 부담을 초래하는가? 물론 추가 부담이 없다라는 게 결론인데 확인만 좀 해보면 완전 보완제의 경우 XY 두제와 평면이 있고 유틸리티 펑션이 미니멈 예컨대 뭐 XY 가장 간단한 이런 효용함수를 하나 상정하게 되면 이 효용 극대화의 궤적 소비자의 최적 선택의 궤적 이거는 Y 이퀄 X가 되고 최초 예산선이 이렇게 완만한 예산선이 L0 예산선에서 이렇게 종가세가 붙으면 L1의 예산선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변화 이후의 선택점 여기로부터 수직거리가 조세의 크기라 그랬습니다. 수직거리가 요게 조세의 크기야. 자, 그렇다면 이 조세의 크기를 그렇게 조세 납부액 이 조세의 크기인데 변화 이전 가격을 변화 이후에 무차입선을 잡아두고 더 돌린다.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를 그냥 L자형의 최초의 선택점에서 이렇게 새로운 선택점에서 이렇게 I0 효용이 I1의 효용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텐데 이 효용 변화를 객관적인 화폐 금액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냐? 요 변화 이전 가격을 가격 변화 없이 소득 변화로 달성하고자 하면 이렇게 소득 변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요게 슬러츠키의 보상과 힉스식의 보상이 힉스의 보상의 크기가 같아서 보상 금액이 물론 같다. 결과적으로 요 높이가 뭐니까 EV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 뭐하고요? 조세의 크기, 텍스 레버뉴 조세의 크기하고 요게 EV니까 결과적으로 초과 부담이 뭐라면 요 초과 부담이 EV하고 조세 크기 텍스 레버뉴 요 크기 차이라고 한다면 요 제로죠. 여기는 똑같으니까 제로. 그래서 초과 부담이 없다. 초과 부담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요?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격 체계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추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88페이지에 그게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88페이지 그래프 밑에만 잠깐 확인해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조세 부과에 따라서 밑줄 긋읍시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인식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이게 상대 가격 체계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 가격 체계 왜곡과 대체 효과에 따른 선택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데
대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 그 조세 간단하게 하나 더 보면 89페이지 19번 문제, 이제 조세 리베이트 문제인데요. 되돌려주는 거. 조세를 부과한 이후에 다시 환불해주는 경우를 보자. 거두어들인 조세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가 몇 줄? 거두어들인 조세 크기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보통 이게 1회 리베이트 이렇게 말하고, 실질소득 보상 리베이트 이렇게 부릅니다. 1회 리베이트, 실질소득 보상 리베이트. 예산선을 그려봐라. 효용 변화를 말해봐라. 두 번째, 효용 변화의 크기를 조세를 붙였을 때 효용이 얼마나 변했냐? 그 효용 변화의 크기를 화폐 단위로 평가할 때 어느 금액이 되느냐? 그 다음에 과세 전에 구입하라고 했던 상품 묶음. 이거는 뭐예요? 최초의 소비점 보상. 이렇게 보면 최초의 구매점 보상. 조세 리베이트인데요. 조세 리베이트는 기본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면 뭐라 그랬어요? 조세를 부과하면 예산선이 바뀌고 선택점이 바뀌고 효용이 바뀌는데, 조세 부과 이후의 효용은 반드시 감소합니다. 그 효용 감소분을 되돌려주자. 기본적으로 조세를 붙이는 것이 소비자의 효용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를 붙이는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특정 재화의 소비량을 줄이려는 목적이죠. 예를 들어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 전기세를 더 올린다. 이 말은 전기 소비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휘발유를 너무 많이 쓴다. 그러면 휘발유에 조세를 붙인다는 것은 휘발유 소비량을 줄이려는 이런 목적이지, 소비자의 실질소득 효용을 감소시키자 이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조세 리베이트는 기본적으로 조세를 붙였을 때 나타나는 효용의 감소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이 회복시키는 것이 조세 납부액만큼 요 납부액을 다시 돌려주는 1회 리베이트, 실질소득 보상 리베이트라는 게 있고, 명목소득 M을 다 돌려주는 명목소득 보상 리베이트가 있고, 그리고 최초의 조세 붙이기 이전의 효용을 회복하도록 돌려주는 것을 효용보상 리베이트라고 그러고, 최초의 조세 부과 이전의 선택점, 이걸 최초의 구매점 보상이라고 그러고, 다양한 형태의 조세 리베이트의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첫 번째 볼 것은 조세 납부액의 크기만 돌려주는 거예요. 요 1회 리베이트요. 이게 보통의 이제 아무런 얘기가 없을 때 보통 조세 리베이트 하면 1회 리베이트를 의미합니다. X, Y 두 재와 평면이 있고, 최초 예산선이 이렇게 완만한 최초 예산선이 있고, L0. 예산선이 이렇게 가팔라졌어. L1으로. 선택점 우리가 한 점을, 이런 점을 한 점 찍어 봅시다. 이런 점이 B점이야.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이에요. 조세 크기는 항상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을 중심으로 수직거리로 판단한다는 데 했어요. 수직거리로. 왜 이걸 조세 리베이트라고 그래? 수평거리로 보통 판단하지 않고, 요 재화에 대해서 조세가 붙으면 이거는 그 해당 재화 아닌 모든 다른 재화를 의미한다고. 모든 다른 재화, 기타 재화, 현금 재화. 그래서 보통은 요 PY, YJ 가격을 1로 보내버려서 이 YJ 소비량 자체가 소득이 되도록, 실질 소득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다 이것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기에 X1만큼 조세 부과 이후의 소비량인데, 예전이라면 원래의 얼마만큼 요 Y1까지 소비할 수 있었을 텐데, Y1 프라임까지, 이제는
Y1까지밖에 소비를 못해. 그러니까 요만큼이 조세의 크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세 납부액의 크기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세를 부과한 이후의 예산선이 이거죠. 최초의 예산선이고 조세 후의 예산선이 이건데 이 조세 후의 예산선을 이 예산선을 바깥쪽으로 밀어낸 게 이제 리베이트 조세 소득 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밀어내? 여기까지 밀어낸다면 요렇게 점선으로 우리가 한번 표시해 보면 여기까지 밀어내면 조세 납부액의 크기를 돌려주는 건 예산선이에요. 근데 요 구간이요. 요 구간은 점선이 돼야 되고 선택이 불가능한 점이다. 왜 그러냐? 요 구간만 실선이고 선택 가능한데 그 이유는 조세 리베이트라는 개념상 조세는 X1까지 소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한 애들한테만 돌려준다 이것입니다. 이미 소비는 X1까지 소비를 해버렸어. 그래서 조세 리베이트 이후에 소득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요 소비량을 줄일 수는 없어. 그래서 선택 불가능한 구간이 되기가. 그렇다면 선택점이 이제 바깥쪽에 선택을 하면 될 거니까 최초의 요 한 점을 A점 이렇게 합시다. A점 아무데나 한 점 이렇게 찍고 여기까지 돌려주면 어떤 보상이냐? 여기까지 돌려주면 최초의 구매점 보상이 됩니다. 최초의 구매점 보상. 근데 이게 이제 2번, 3번 설문에서 다 묻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첫 번째 A점에서 이런 형태의 무차별선이, B점에서 이런 형태의 무차별선이, 여기 이제 새로운 예산선상의 한 점 C점 이렇게 하면 C점에서 이런 형태의 무차별선을 우리가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고, 효용이 최초의 효용 수준 I0, 조세 부과 이후의 효용, 그 다음에 리베이트 이후의 효용 수준 이렇게 본다면 최초의 효용을 회복할 수가 없다. 최초의 효용 수준을 조세 리베이트 이후에도 회복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소비량 한번 판단해 보면 C점하고 A점의 소비량이 X제 쪽에 조세 부과 이전에 해당 제와의 조세가 붙었는데 그 X제 조세 부기 이전의 소비량을 회복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적인 선호의 경우는. 또 하나 효용이 감소하는 이유를 이렇게도 평가합니다. 요 L0 예산선으로 둘러싸인 영역, 요 L0 예산으로 둘러싸인 영역, 이 예산 집합 내에 최초의 A점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예산 집합 내에 어떤 점보다 A점이 현시 선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가장 우월한 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세 리베이트 이후에 C점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 예산 집합 내의 한 점이기 때문에 더 열등한 점으로서 최초의 조세 부과 이전에 선택하지 않았던 점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현시 선호론의 기초에서도 C점이 보다 효용이 낮은 점, 열등한 점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조세 부과 이후에 효용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표시해봐라. 지금 이랬어요. 조세 부과 이후에 효용이 얼마나 변했냐. 조세 납부액의 크기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X제, Y제 두 제와 평면이 있고 최초 예산선을 바깥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최초 예산선이 L0다. 조세 후의 예산선이 이렇게 L1으로 X제에 조세가 붙었다. 선택점을 한 점을 찍고 이런 B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그렸더니 요게 조세 납부액의 크기다 이랬어요. 지금 계속 조세 납부액의 크기다. 여기는 X1만큼 조세 후에 X제 소비량이 될 거고, 요런 한 점을 우리가 찍었어요. 요런 점은 이렇게 좀 치우쳐서 찍읍시다. 왜냐하면 여기가 좀 시원하게 나와야 되니까. 요런 점을 A점 우리가 해서 최초의 선택점이다. 요런 점은 예컨대 B 프라임 이렇게 써도 되는데, 물론 우리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조세 납부 이후의 선택점, 예산선, 이게 L1이죠. 조세 후의 예산선, 이거를 A까지 되돌리면
여기에 무슨 보상? 슬러츠키. 힉스 보상은 그 안쪽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힉스 보상 이렇게 안쪽에 떨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요 애결 L2의 예산선이라서 힉스식의 보상이다. 힉스. 요 힉스 보상의 예산선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초의 조세부가 이전에 얼마의 효용을 누리고 있는데 조세를 부과하면 얼마의 효용을 누려서 효용이 얼마나 떨어졌냐 이걸 우리가 알고 싶어. 그래서 요 A점과 요 무차별선상의 한 점을 아무데나 찍어. 이게 만약에 콥더글라스나 아니면 레온티에프나 뭐 특정한 선호 체계를 줘버리면 처음으로 아무데나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특정한 선호 체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I0의 원래 효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궤적을 찾아볼 수 있겠고, 대체 효과, 가격선이 요렇게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을 찾아볼 수 있겠고, 그러면 꼭 이 위 선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차별선을 접할 때까지 밀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요게 지금 조세 납부액의 크기인데, B점에서 수직의 점선을 더 어디까지, 여기까지 끌어올려 보면 효용은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여기 I0에서 I1까지 효용을 감소했는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뭘로 따져봤을 때, 화폐액으로 따져봤을 때 요 차이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효용은 이만큼 전체로 감소했는데 조세 납부액은 요만큼이고 추가로 부담한 초과 부담이 이거고, 요게 초과 부담의 크기라는 것이에요. 계속 강조를 하지만, 그러니까 효용 감소는 조세를 얼마만큼 돌려줘도 이만큼 돌려준다 하더라도 초과 부담의 크기만큼, 조세 납부액만큼 돌려준다 하더라도 초과 부담의 크기만큼 추가적인 효용 감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L1은 조세 리베이트예요. 리베이트인데 1회 리베이트고, 이런 L2 같은 거요. 요 L2 같이 조세를 한번 조세 납부액만큼 돌려주지 않고 L2의 예산선처럼 여기까지 돌려주는 것을 무슨 보상이라 한다고? 최초의 효용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용보상이라 했거든요. 효용보상. 그러니까 최초의 효용을 회복시키는 정도의 소득을 보상해주지 않고 조세 납부액만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효용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만큼의 효용 감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 리베이트 이후의 효용 감소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세 전에 구입하려고 계획했던 상품 묶음. 이래서 이거를 원래 최초의 효용 수준인데, 최초의 소비점인데 그걸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보상해 주는 경우 예산선을 그려봐라. 소비자 효용 변화를 말해라. 여기다 바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다고요? 이미 우리가 슬러츠키 보상의 예산선을 바깥에 이렇게 표시해놨어. 요게 뭐라고요? 지금 3라고 한다면 L3가 최초의 소비점 보상이에요. 최초의 구매점 보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구매점 보상. 물론 효용은 얘보다 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어떤 점을 선택할지는 이제 무차별선의 효용함수를 정확하게 주게 되면 선택점을 명확하게 찍어야 되지만 선택점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구매점 보상이 효용이 가장 높죠.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일반적인 경우는, 만약에 거기 뒤에 좀 보세요. 다 CD 함수의 경우 이런 경우도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일단 90페이지를 좀 보면 90페이지 분석의 기초에 거기 초과 부담에다가 별표 안 하고 조세로 인한 비효율, 자신이 납부한 조세 금액 이상으로 효용이 감소하는데 그 효용 감소분
비효율이 왜 발생하냐? 상대 가격 체계도 변했지만 대체 효과 때문이다. 90페이지 오른쪽 보면 현시 선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왜 최초의 A점을 지나는 효용보다 조세 리베이트 이후의 효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세 리베이트와 효용 변화에서 거기 감소한 효용에 해당하는 금액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여기입니다. 여기. 앞에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의 차이점이 한쪽은 지금 점선이 있고 한쪽은 점선이 없는 건데,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예산선 밖의 부분은 선택 불가능하다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했어요. 왜? 소비를 이미 여기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랬는데, 얘는 뭐예요? 정액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상에 아무 점에 다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점선이 아니라 실선입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정액보상이나 효용보상은 그 선택점, 그 예산선이 점선이 없어요. 다 선택 가능해. 그 아래쪽에 지금 최초의 금액점 보상은 우리가 지금 봤고 이미, 오른쪽에 레온TF형 효용함수 거기를 좀 보세요. 레온TF. 조세 납부액의 크기를 한번 거기 그래프에 그려볼까요? 조세 납부액의 크기 어디서부터 평가해야 된다고? 조세 부과 이후의 선택점 B점부터 평가를 해야 된다. B점부터 수직의 점선으로 표시라서 조세 납부액의 크기. 그것만큼 돌려주는 것이 뭐하고 같아? 최초의 소비점 보상하고 같나요? 최초의 효용 보상하고도 같아요? 같아요. 다 같아. 죄송합니다. 그 조세 납부액 말고 그 A점 이퀄 C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효용 보상하고 최초의 소비점 보상은 같고요. 1회 리베이트는 작죠. 1회 리베이트 크기는 작습니다. 최초의 L0 예산선까지만 거기가 조세 납부액이에요. 거기 오른쪽에는 1회 리베이트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최초 구매점 보상이기 때문에 그 A 이퀄 C점이 됐고, 효용 보상과 같아서 최초의 소비점 회복했고 최초의 효용도 회복했고, 그래서 최초의 소비점 보상은 원래 효용 수준을 다 회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번도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문제만 한번 읽어볼까요? 소형 승용차로 음식점에 야채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저소득층인데 경제 위기가 왔다. 정부는 휘발유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밑줄 교통세를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갑은 소득세 소득 공제액을 매달 20만 원씩 확대해줘서 소득 공제를 확대해줘서 소득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게 해준다. 리베이트 정책인데 뭐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제일 뒤에 휘발유 소비량은 달라지겠냐, 어떤 효용함수를 줬습니까? 어떤 효용함수도 주지 않았어. 그러면 이런 거는 표준적인 선호를 우리 상정해서 분석을 하고, 나는 CD 함수를 상정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콥더글라스는 특수한 선호 체계입니다. 특수한 선호 체계, 표준적인 선호가 아니야.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익숙해서 그렇지 특수한 선호 체계예요. ICC와 PCC가 정확하게 나오는 이런 특수한 선호 체계이기 때문에 가정을 문제에서 아무런 가정을 주지 않았을 때는 표준 선호를 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CD나 레온티에프일 때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처음부터 나는 CD를 가정하겠다 이래버리면 강평에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내가 준 일반적인 가정을 너는 특수한 가정으로 축약시켜버린 거다. 이렇게 강평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표준선호를 가정을 하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CD를 가정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그런데 레온테이프를 가정하면 그건 문제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마찬가지 둘 다 특수한 선호체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시 쉬고 갈게요. 10분 쉬겠습니다.